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추측 통계에서 모수를 표본 통계량으로부터 이제 구간 추정을 하는 값을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모수 값이 이럴 거야 라고 저희가 이제 가설을 세우고 우리가 이제 표본을 통해서 그 가설이 맞는지 아니면 맞지 않는지 등등을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어떤 가설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모집단의 모수를 이해하는 또 다른 어떤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통계적인 어떤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추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가설 검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인 추론을 가설 검정에 의해서 뭔가 한다는 의미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우고 이 표본을 통해서 검정을 해서 표본을 기반으로 이제 모집단에 대한 어떤 특정한 모수가 어떤 값을 따른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일련의 과정을 가설 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은 알려지지 않은 확률 분포의 모수를 테스팅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장에 대한 가설을 설정을 하고, 즉 모수가 어떤 값과 같을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등과 같은 가설을 설정을 하고요. 이에 대한 어떤 근거를 표본으로부터 찾아가지고 논리적인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 늘어나지 않았어, 늘어났어 등과 같은 어떤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 시판되는 냉장고의 소비 전력이 감소했어. 그럼 했는지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설을 세워서 줄어들지 않았다, 감소했다 등과 같은 어떤 대비되는 어떤 그 가설들을 설정을 하고요. 표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정말 이랬는지를 논리적으로 도출해내는 그런 어떤 가설 검증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가설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저희는 가설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통계적인 유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험 결과, 이 데이터가 확률적으로 봐서 단순하게 우연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정도로 의미가 있는 경우를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줄어들었다면, 소비 전력이 감소를 했다면 정말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소비 전력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이런 결론이 표본을 통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아주 유의하게 감소를 했다라는 것을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감소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샘플을 봤더니 감소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어. 라고 할 정도까지 이게 확실하게 결론이 나줘야, 샘플을 통해서 그런 결론이 나줘야 이게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집단으로부터 일부 표본을 추출해서 추출된 표본을 근거로 모집단에 대한 가설을 내가 채택을 할 것인지 기각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가설 검증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하실 거는 어찌됐든 가설을 채택하고 기각하는 것은 어찌됐든 표본에 의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가설에 대해서 내가 표본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을 때 이게 항상 100% 옳다라고는 사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설 검증을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가설을 세워요. 귀무가설 혹은 영가설, null hypothesis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H0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립가설,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해서 이걸 H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H0,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과거의 어떤 보편적인 사실에 대한 어떤 주장이고요. 대립가설이 내가 보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가설을 보통 대립가설로서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귀무가설은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그냥 참이라고 추정하는 어떤 가설이고요.
내가 대립가설은 만약에 이제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이제 거짓으로 추정하는 가설로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가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가설 검정을 통해서 표본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귀무가설은 H0고 대립가설은 H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뭐 항상 옳은지 뭐 일반적으로 귀무가설은 이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이게 등으로서 표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이렇게 부등호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단측 검정, 양측 검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잘 보시면 양측 검정의 예시인데요. 예를 들면 H0는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키의 평균은 170이야. 그 다음에 양측 검정을 기반으로 한 대립가설은 170과 같지 않아. 170보다 작을 수도 있고 170보다 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양측을 다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측 검정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성인 남성의 키는 성인 여성의 키와 같다. 예, 등으로 표현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175와 같다. 자, 근데 H1은 성인 남성의 키는 여성의 키보다 크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단측 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설 검정의 예시를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렌즈의 뒤틀림이 글라스의 두께에 영향을 미쳤는가?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설 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가설을 설립하는 거예요. 가설은 영향이 없어. 영향이 있어. 라고 이제 대립가설을 세우고, 대립가설은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가설을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본에 대한 샘플을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렌즈에 대한 뒤틀림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두께 데이터 등을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대립가설이 맞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가설을 검정하는 프로세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소위 말하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검정 통계량을 기반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판단을 해요. 자,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검정 통계량이 관측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이 정도까지 나오면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귀무가설이 맞는데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검정 통계량 계산해 봤더니 이런 관측치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그러면 우리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귀무가설을 우리가 귀무가설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샘플을 가서 검정 통계량을 봤더니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샘플을 봤더니 이게 귀무가설이 맞으면 이 관측치가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기가 상당히 말이 안 돼. 되게 아주 희박해. 이 정도의 어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얘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그래서 귀무가설이 틀렸고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나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유의 수준 혹은 이제 p-value라고 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검정 통계량 값으로 미뤄 봤을 때 만약에 결론이 이제 귀무가설이 틀렸다고 이야기가 어려워. 귀무가설이 맞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그러면 귀무가설이 틀렸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혹은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검정 통계량 값으로 미뤄 봤을 때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런 어떤 검정 통계량 값이 나올 확률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나는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이런 어떤 결론으로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가설 검정을 하다 보면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귀무가설이 사실인데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를 일종 오류라고 합니다. 그 확률을 유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대립가설이 사실인데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경우를 이종 오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H0가 이렇게 맞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H0가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내가 어떤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쪽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야 되는데 내가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봤더니 아주 극단적인 값이 나와 버렸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판단을 얘기하냐면, 자, 귀무가설이 옳은데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를 유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유의 수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threshold,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고요. 만약에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유의 수준을 바탕으로 임계점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서 요 임계점에 해당되는 요 범위 내에 만약에 이 검정 통계량 값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을 합니다. 귀무가설이 맞지 않고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종 오류는 대립가설이 맞으나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오류를 이제 베타라고 하고요. 기각력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은 소위 말하는 이 유의 수준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 기각력이라는 것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H0가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만약에 이게 이 샘플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이 범위 내에 이 평균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샘플의 검정 통계량 값이 관측이 되면 이거는 H0가 맞는 이 H0가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관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아주 충분히 떨어져 있어서 이 평균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이런 관측치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나는 이게 H0가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볼 수 없는 관측치가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H0를 기각을 할 거야 라고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요 H0를 기각을 하는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요거를 유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확률을 얘기를 하고, 유의 수준을 기반으로 소위 말하는 기각력이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요 유의 수준에 의해서 요런 어떤 기각력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검정 통계량이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의 값으로 만약에 판명이 되면 우리는 이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본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1종 오류를 범할 확률과 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한 확률이 커지면 다른 확률이 작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설 검정을 할 때는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유의수준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특정한 어떤 확률값 이하로 하는 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1종 오류를 범할 오류의 최대값, 1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값을 유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무가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그 확률을 유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가설 검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용자가 유의 수준을 정의를 해줘요. 정의를 해주고 그 유의 수준을 기반으로 어찌됐든 귀무가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이제 기각을 하는 그런 어떤 오류 범위 내에 최대 허용 범위를 유의 수준을 정의했기 때문에 그 유의 수준을 기반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영역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샘플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 검정 통계량이 그 유의 수준의 근거에서 도출된 기각력에 속하게 되면 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귀무가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그런 어떤 결론을 우리가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가설 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선은 H0가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예? H0가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샘플을 뽑아요. 근데 만약에 이 기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귀무가설이 만약에 옳다면 이 기각력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이 검정 통계량이 이 범위에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계속 나오는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 개념을 좀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검정하는 데 있어서 이 대립가설을 세울 때 대립가설이 대립가설을 이제 단측 검정을 할 거냐 양측 검정을 할 거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귀무가설은 어떤 모수가 특정 값과 같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대립가설은 어떤 단측 검정 같은 경우에는 이 모수가 어떤 값보다 크다 혹은 어떤 값보다 작다와 같이 어떤 그 특정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정의를 하고요. 양측 검정 같은 경우에는 귀무가설은 어떤 값과 같다 모수가 그 다음 대립가설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기각력이 이렇게 어떤 이 H0가 맞다라는 분포 하에서 기각력이 이렇게 양 끝에 이 기각력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알파라는 유의 수준에 의해서 만약에 정의가 된다면 요 넓이는 2분의 알파, 요 넓이는 2분의 알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정당의 지지율이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가설 검정은 어떻게 세우는지. 정당의 지지율이 그동안 25%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지지율이 25%를 넘는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정당 지지율이라고 하는 P가 지금 25%야 라고 하는 것이 귀무가설이고 내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P는 25%보다 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단측 검정을 통해서 대립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2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 여부를 조사를 했어요. 지지 여부를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20명 중에 이 지지하는 유권자 수가 9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만약에 유권자 수를 계산했을 때 이 기각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검정 통계라는 걸 통해 나오는 값이 9보다 크면 기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9보다 크면 기각력이고 이거에 따른 임배점은 X는 9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P가 0.25일 때, 즉 대립과 귀무가설이 맞을 때 기각력, 임계점보다 이 결과값이 이렇게 임계점보다 어떤 클 그 확률이 0.04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56, 2.56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56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하지 않고 1.56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가설 검정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한 제약회사에서는 자사가 개발한 신약에 포함된 아스피린 함량은 3mg 이하인 것으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과거에 개발된 어떤 약의 아스피린 함량이 3mg이었어요. 그럼 귀무가설은 3mg이다. 대립가설은 3mg보다 작다.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3mg 이하인 것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3mg이야. 대립가설은 3mg보다 작아. 이렇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정 통계량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중 어떤 걸 선택하게 될지 판단내게 되는 표본의 어떤 통계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얻게 되는 통계량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검정 통계량 값이 귀무가설에서 정한 모수의 값과 아주 확연한 차이가 존재를 해서 귀무가설이 정말로 나는 이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얘기할 때 이 귀무가설의 모수값과 이 검정 통계량 값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귀무가설이 도대체 맞다라고 나는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 아주 이런 경우가 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때 이때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Statistically significant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충분히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차이의 의미를 부여할 정도가 아니면 귀무가설을 내가 기각을 못하게 되고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 검증을 하는 절차는요. 아까 다른 예시로 또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가설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어떤 통계량을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종 오류, 내가 귀무가설이 맞더라도 귀무가설을 기각할 오류 유의 수준을 설정을 하고 유의 수준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가설 검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을 구하고 샘플로부터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평가를 해야 되죠. 첫 번째로는 알파 값을 가지고 기각력을 계산을 해요. 기각력을 계산을 하고 임계점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기각력을 계산해서 이 통계량이 기각력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가지고 내가 귀무가설을 기각할지 기각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또 다른 방식으로는 요 P-value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P-value라고 하는 거는 요 검정 통계량으로부터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검정 통계량을 기각하게 될 확률, 최대 확률을 P-value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P-value라는 것을 계산하게, P-value는 무엇을 통해서?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각력은 유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유의 수준을 가지고 기각력을 계산을 해서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에 포함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테스트 통계량,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P-value를 계산한 다음에 이 P-value와 유의 수준 간을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H0를 채택할지 기각할지를 판단하는 거랑 사실 같은 논리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유의 수준, 알파를 기준으로 기각력의 범위를 설정을 하고 검정 통계량 값을 가지고 이 기각력에 속하면 어떻게 되죠?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기각력에 속하지 않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검정 통계량의 값을 기각력의 경계치인 임계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검정 통계량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정 통계량을 기각하는 임계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 여기에 따라서 이 검정 통계량을 기각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정 통계량을 기각하게 될 확률, 자, 이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바로 P-value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P-value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 P-value가요 유의 수준보다 작아요. 자, 유의 수준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알파에 의해서 나오는 기각력은 기본적으로 P-value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결국은 P-value가 유의 수준보다 작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만약에 P-value가 유의 수준보다 커요. 즉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 P-value, 검정 통계량에서 나오는 P-value는 이런데 유의 수준 알파에 의해서 나오는 기각력, 임계점이 여기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정한 알파, 유의 수준에 근거해서 기각력에 속해야지만,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에 속해야지만 내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데 지금 P-value가 유의 수준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P-value가 작다라는 얘기는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그러한 관측 결과가 나올 확률이 적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value가 크다라는 얘기는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그런 관측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유의 수준은 0.05로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사용자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P-value, P값이라고 하는 거는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에 대응되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의 수준을 바로 P-valu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통계 패키지에서는 P밸류를 출력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밸류를 보고 귀무가설의 채택 여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P밸류가 0.03이에요. 근데 유의 수준이 1%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유의 수준이 1%입니다. 근데 P밸류가 그보다 커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유의 수준이 5%입니다. 근데 P밸류가 3%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P밸류가 유의 수준보다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통계적으로 충분히 유의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귀무가설을 기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P밸류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가정을 할 때 얻은 결과와 다른 결과가 관측될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밸류가 작을수록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자,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분포가 되는데요. 자, 만약에 이 관측치가 여기에 이렇게 양 끝단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관측치가 보이게 될 확률이 매우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P밸류가 뭐 0.05, 0.01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유의 수준에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유의 수준 알파를 내가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귀무가설이 한국 성인 남성의 키는 160일 거야. 대립가설은 160 이상일 거야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뮤가 160이다, 뮤가 160보다 크다 라고 한번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160이 맞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이렇게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표본을 통해서 관측을 해봤더니 한국 남성의 키의 평균이 170이에요. 175예요. 자, 175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표본 175라고 하는 이 값을 가지고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은 이제 이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확률을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자, 160이 맞다라고 했을 때 175라는 관측치를 얻게 될 확률이에요. 사실은 되게 이 확률이 낮죠. 확률이 낮다라는 얘기는 그 관측치를 모집 H0가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관측치를 관측하게 될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얘기예요. 요 밸류가 이제 P밸류가 되는 건데요. 이 P밸류가 작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모집단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175라는 것을 관측할 확률이 매우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서 한국 남성의 키가 여성의 키보다 같다, 크다 이렇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웁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남성의 키가 이렇게 되고 여성의 키가 이렇게 되면 자, 예를 들면 이 차이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요. 자, 만약에 남성의 키와 여성의 키가 같다, 유사하다라고 한다면, 즉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한다면,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포, 그렇죠? 이 남성의 키에서 여성의 키,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남성이 여성보다 이제 큰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의 영역이 커질 텐데요. 자, 이 차이에 대한 분포를 보시면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남성의 키가 여성의 키보다 아주 significant하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는 지금 0보다 차이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만약에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한다면 남성의 키에서 여성의 키를 차이를 나타내는 이 값이 0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면 0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관측치를 보게 될 확률이 매우 작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귀무가설이 맞으면 남성의 키가 여성의 키보다 극단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의 관측치를 얻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샘플을 통해서 이런 관측치를 얻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런 관측치의 확률이 낮으니까 나는 귀무가설이 더 이상 맞다라고 얘기는 못하고 대립가설이 맞을 것 같아 라고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는 겁니다.
자, 어느 가설에서 귀무가설은 뮤가 0입니다. 그래서 어떤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했고 그때 p-밸류가 0.03입니다. 자, 그랬을 때 유의 수준 10%로 가설 검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p-밸류가 유의 수준보다 낮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기각력에 검정 통계량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거고요. 5%, 유의 수준이 5%예요. 여전히 유의 수준이 5%라면 5%인데 p-밸류가 3%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예, 기각력에 검정 통계량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반면에 알파가 1%입니다. p-밸류가 알파보다 커요. 그 얘기는 뭐다? 검정 통계량이 이 유의 수준 1%에 해당되는 기각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다? 귀무가설을 기각하기 어렵다. 대립가설을 채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결론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설 검정을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가설 검정에는 두 가지 결론이 존재를 합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하든지 혹은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던지.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귀무가설을 채택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부적절하고요. 귀무가설이 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귀무가설을 채택한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결론을 내릴 때 이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표본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귀무가설이 참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귀무가설이 아마도 참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예, 어찌됐든 약간 얘가 말장난 같지만 우리가 귀무가설을 샘플을 통해서 기각하지 못한다고 해서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증거로 봤을 때 귀무가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못한다는 정도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설 검정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 평균, 그 다음에 분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이걸 가지고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모평균에 대한 검정을 할 경우에는 정규분포나 T분포를 활용하시고요. 3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가설 검정을 하실 때는 카이스퀘어 분포나 F분포를 활용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추정을 하거나 할 때도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들이 모분산을 알고 있다라는 상황에서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실 경우에 자, 예를 들면 H0는 뮤가 뮤0와 같다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자, 그리고 모집단이 맞다는 상황에서 이렇게 검정 통계량을 샘플 모평균을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우리가 계산합니다. 자, 맞을 때 만약에 이제 대립가설이 뮤가 뮤0와 같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어떤 어떻게 될까요? H0가 맞다라고 한다면 여기 양 끝에 검정 통계량이 이 양 끝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력은 요 양 끝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각력이 양 끝으로 나오게 되고 요 넓이의 합이 알파가 되어야 됩니다. 자, 반면에 만약에 뮤가 뮤0보다 크다라고 하는 대립가설을 세웠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새로운 어떤 검정 통계량이 실제적으로 뮤0보다 확실히 커야 돼요. 어느 정도 커야 되냐? 지금 이 대립가설을 기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검정 통계량 값이 나오게 되면 내가 평균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이렇게 확연하게 정말 평균으로부터 확연하게 떨어져 있는 그런 어떤 관측치를 내가 관측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검정 통계량을 기반으로 봤을 때 정말 이런 어떤 관측치가 나올 확률이 희박하니 나는 H0가 더 이상 맞다라고 이야기를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단측 검정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라고 만약에 대립가설을 세우게 되면 여기 이쪽 기준으로 이 우측 끝이 기각력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 만약에 H0를 기억하고 이걸 채택하기 위해서는 검정 통계량이 평균에 비해서 확연히 작아야 돼요. 확연히 작아야 돼요. 그래서 기각력은 여기 좌측 끝에 나오게 되고요. 이 넓이가 알파가 돼야 되는. 그래서 여기에 기각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선박 엔진의 수명에 대한 검정을 하기 위해서 50대의 엔진의 수명 시험을 한 결과가 평균이 5.5년, 표준 편차가 0.5년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평균 엔진 수명이 이제 5년이라고 알려져 있을 때, 좀 수명이 연장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유의 수준 5%로 검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알파는 이제 5%고요. 0.05죠. 자, 이제 대립가설,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세웁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은 기존의 5년,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5년보다 이제 커졌다. 수명이 늘어났다. 이걸 이제 검정하는 거니까요. 대립가설은 뮤가 5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귀무가설이 이제 5년이 맞다라고 가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년이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내가 이제 5.5년이 나왔는데, 이 5.5년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5.5년이 5년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나온 분포에서 내가 어떤 샘플을 통해서 나온 평균이 5.5를 관측될 확률이 매우 극히 작아야 돼요. 그래야 확연하게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애매하게 5.5라는 값이 지금 이 엔진 수명이 5라는 평균을 가지고 분포를 추정해 봤을 때 5.5라는 값이 애매한 상황이면 내가 귀무가설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고요. 확연하게 지금 5.5라는 그 평균이 5.5라고 하는 관측치를 우리가 5가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상황에서 관측을 하는 확률이 극히 적을 때만 우리가 귀무가설이 틀렸고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측 검정이죠. 뮤가 5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검정 통계에서 나온 결과값이 확연하게 커야 됩니다. 확연하게 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의 수준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제 정규 분포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5.5에서 5를 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표준 편차 0.5를 이제 샘플 50개 나눴기 때문에 이거 Z0가 어떻게 보면 검정 통계량이 되고요. 얘가 이제 7.07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원래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이제 요 검정 통계량이 G0면 기본적으로 이제 0을 평균으로 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자, 이랬을 때 지금 검정 통계량이 7.75입니다. 여기서 이제 7.07이에요. 7.07. 자, 이랬을 때 이거를 이제 이 채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를 잘 보시면 첫 번째 하나 판단하는 방법은 유의 수준을 가지고 기각력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유의 수준을 가지고 기각력을 설정했더니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0일 때 요 알파 값이 이제 0.05예요. 그에 해당되는 Z 값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각력이 임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얘가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3 정도로 봅시다. 지금 여기 예시를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이다. 근데 지금 검정 통계는 7.07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죠? 3보다 큰 값이, 즉 기각력에 속해 있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기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H0를 기각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P-밸류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P-밸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검정 통계량이 귀무가설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검정 통계량을 기각할 수 있는 최대 확률을 p-value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요 빨간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얘는 뭐가 될까요? 계산해 봤더니 거의 0에 가까워요. p-value가 0에 가깝습니다. 유의 수준은 0.05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유의 수준에 근거를 하게 되면 이 검정 통계량이 극히 작기 때문에 유의 수준이 정의하는 그런 어떤 기각력에 속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기각력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H0를 기각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의 크기가 작거나 정규 모집단의 어떤 모표준 편차를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T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양측 검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측 검정을 할 때 각각의 어떤 기각력을 결정을 해서 기각력이 검정 통계량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평균과 관련된 가설 검정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경우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검정 통계량 값과 대립 가설을 어떻게 세울 때 그때 기각력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이에요. 모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정규 모집단일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카이스케어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스케어 분포를 따르게 돼서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양측 검정을 하는 경우에는 카이스케어 분포의 양측에 해당되는 여기에 포함되는 넓이가 알파, 유의수준 알파가 되게끔 이 범위에 속하게 되면 검정 통계량이 이 범위에 속하게 되면 검정 통계량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기각력에 해당되는 검정 통계량 값을 보게 될 확률이 극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을 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양측 검정이죠. 양측 검정이니까 만약에 시그마 스퀘어가 시그마 제로 스퀘어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검정 통계량 값이 이 극단 아주 큰 값으로 시그마 스퀘어 값을 검정 통계량의 시그마 제로 스퀘어 값이 아주 큰 값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했을 때 자, 이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값이 나와줘서 그때 p-value 값이 매우 작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H0가 맞다라고 더 이상 통계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값으로 나와줘야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단측 검정에서 이렇게 좌측 검정을 하게 되면 자, 이 검정 통계량 값이 아주 작은 값이 나와줘야 돼요. 아주 작은 값이 나와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기각력에 속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값이 나와줘야 충분히 이 모분산이 기존보다 작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각력에 속하게 되면 맞습니다. 바로 H0를 기각하고 H1을 채택하는 그런 어떤 결론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모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은 모분산이 특정 값과 같다. 그 다음에 양측 검정, 단측 검정.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 통계량은 카이스케어 분포를 기반으로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정의를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기각력을 통해서 해당되는 어떤 귀무가설을 기각할지 채택할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분산에 대한 가설 검정 또한 이게 정규 모집단의 가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통계적인 어떤 추정, 인퍼런스라는 두 번째 방법인 내가 모집단에 대한 어떤 모수가 어떤 값과 같다, 그다음에 같지 않다, 아니면 다르다라는 어떤 가설 검정을 세우고 우리가 샘플을 통해서 그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검정하는 가설 검정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